즐겁고 깜찍한 우리 빡공시대 빡진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거 바로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공부할 것은 바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는 자, 1948년 몇 월 며칠? 8월 15일에 자, 이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게 된 거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때 재헌국회에 의해서 그때 만들어졌던 헌법을 가만히 보면 자, 우리나라는 무조건 누구를 뽑겠다?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이제 이때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그런데 뭐에 의해서 뽑냐면 국회의원들이 뽑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뽑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뽑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태야. 자, 그런데 원래 그런 게 있는 거야.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죠. 그리고 또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줄기차게 대통령을 해먹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랬던 상태에서 1950년에 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냐면 총선거가 있었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총선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줬다잉. 자, 선거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도 뽑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총선거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총선거에 자, 누가 뽑히게 되었느냐? 임시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뽑히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가 언제 있었어? 1948년도에 국회의원들을 한번 뽑은 적이 있었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 임시정부 출신의 사람들은 후보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국회의원으로 뽑혔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러나 1950년에는 어땠냐면 임시정부 출신의 후보들이 대거 나오게 되면서 당연한 거지만 국민들은 누굴 좋아해? 당연한 거지만 독립운동가들인 임시정부 출신들을 좋아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를 대거 뽑아주냐면 임시정부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대거 뽑아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왜? 다음에 나 대통령 또 해먹고 싶은데 이 국회에서 뽑아주겠어? 안 뽑아주겠어? 안 뽑아주겠어.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지금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좋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뽑아주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를 바꿔야 되겠다. 뭘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뭔가 그 선거의 유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대통령 직선제면 국민들이 직접 뽑아주는 건데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좋아해요? 왜 또 뽑아주겠어요? 라고 하지만 뽑아줘. 자, 왜 뽑아주냐면 그때가 여러분들 1950년에 여러분들 총선거 했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야? 1952년이란 말이야. 그런데 1952년이란 숫자, 여러분들 이 숫자 봤잖아요. 이거 어떤 숫자입니까? 우리가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니? 6.25 전쟁이 있었잖아. 그리고 1953년까지 싸웠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어. 근데 전쟁이 터진 상태에서 대통령을 함부로 갈겠냐 안 갈겠냐? 안 갈 거 아니야. 일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그놈이니까 아무나 해라. 뭐 이런 식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뭐를 바꿔야 돼?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때 바꿨던 헌법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발췌 개헌이다. 개헌이라는 건 헌법을 바꿨다는 거고 발췌라는 건 뽑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에 좋은 점을 뽑아가지고 헌법을 바꿨다라고 해가지고 발췌 개헌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 헌법을 바꾼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이승만 대통령이 뭐 바꿀래 한다고 해서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바꿔야 되냐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건데 자,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여기 출신들이잖아요. 바꿔주겠냐 안 바꿔주겠냐? 안 바꿔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깡패들을 부릅니다. 굉장히 아주 뭐라고 그럴까? 과학적이고 아주 신사적인 방법이에요. 깡패들을 불러요.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막 때리고 죽방 날리고 막 옥수수 강냉이 털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둬버리죠.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찬성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찬성하면서 자, 1952년에 발췌 개헌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어떻게 됐다? 개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당선됐다. 그래서 이선이 당선되게 되었던 그런 상태였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선이 당선됐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게 있었어.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미국식의 그런 정치 구조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 미국식의 정치 구조는 딱 2번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2번 했으니까 이승만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이라는 건 뭡니까? 중임이라는 건 여러 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여러 번 하는 거, 이 대통령을 여러 번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면 제한이 되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 제한을 뭐 해야 하느냐?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때 폐지할 때 누구만 폐지를 해주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폐지를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에 대해서 중임을 폐지해주는 게 아니라 초대 대통령이 뭡니까? 첫 번째 대통령 누구죠? 네, 여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중임 제한을 폐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또 다시 투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03명이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거야. 203명이야. 그러면 적어도 3분의 2가 이거에 찬성을 해야지만 이 법정이 이 법이 이것이 통과가 되는 상태였어. 그러면은 이게 3분의 2라고 하면은 몇 명이냐면 135.333명입니다. 그러면 135.333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135.333명이라는 것은 몇 명이 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136명이 찬성을 했을 때 이거는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지. 그런데 딱 투표를 했어. 그런데 딱 몇 명이 나왔냐면 되게 재밌게 135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 법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은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뉴스에 어떤 수학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수학에서는 반올림과 버림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완전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버리고 5 이상은 올리고 5 이상은 올리고 5 미만은 버린다. 그러니까 이 333이라는 건 없어서 이거는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35명이 찬성했다고 해도 이거는 찬성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헌법이 또 어떻게 됐느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헌이 되게 된 거야.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4.4.5입이라는 건 뭐냐면 4 이하는 죽이고, 그러니까 4부터는 죽이고, 이게 죽을 사자야. 5부터는 뭐한다? 세이브. 무슨 얘기냐? 5부터는 올려준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쪽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4.4.5입 개헌으로 다시 한번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폐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1954년에 1954년이 아니죠. 자, 1956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게 되냐면 삼선도 역시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야.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그건 바로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돌아버리겠는 그런 상태였지. 자, 그래서 4선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4선 출마가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당을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냐면 자유당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자유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자, 대통령 후보도 나오지만 이게 마치 너희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반장도 뽑지만 동시에 누구도 뽑니? 부반장도 뽑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장을 도와줄 수 있는 부반장을 동시에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대통령도 뽑지만 동시에 누구도 뽑았냐면 부통령, 부반장처럼 부통령도 같이 뽑았어. 그런데 이때 자유당 출신에서는 대통령으로 누가 나왔냐면 후보가 누가 나왔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나왔냐? 네, 이기붕신 말고 이기붕.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딱 나왔던 상태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편엔 누가 나왔냐면 자 민주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민주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선생님이 그냥 하얀 글씨로 쓰도록 할게.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는 누가 나왔냐면 장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던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조병옥 씨, 이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재수가 좋아요.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은 이 4선까지 이승만이 오니까 뽑아주고 싶었을까 안 뽑아주고 싶었을까 전혀 뽑아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조병옥 후보가 심장병이 좀 있었어요. 자기 지병으로. 그래가지고 이 심장병이 좀 심해지니까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 심장병을 고치겠다 하면서 미국 가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냥 단독 출마한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이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4선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관심이 쏠리게 됐냐면 부통령 후보한테 굉장히 관심이 쏠린 거야. 그러면 이승만은 아니더라도 누가 당선돼야 되면 장면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때 선거가 몇 월 며칠 날 했었냐면 자 1960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했는데 몇 월 며칠 날 했었냐면 3월 15일 날 선거를 했는데 이기붕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선거를 해야 돼? 그냥 선거가 아니라 무슨 선거를 해야 돼? 정답은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개초딩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거를 하냐면 투표함에 이미 이기붕 이렇게 다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실제 어떠냐면 어떤 마을에서는 거기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해보자. 근데 이기붕 표가 120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속출하기 시작하고 투표함을 바꿔친다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투표할 때 어떻게 투표해? 그냥 비밀 투표로 혼자 들어가서 투표를 하잖아. 그런데 그때는 4명 투표 그 다음에 9명 투표 해가지고 9명이 동시에 손잡고 투표함에 들어가서 누구 찍나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 자 이게 그 유명한 바로 뭐야? 3.15 부정선거다. 이 3.15 부정선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자유당 출신의 누구? 이기붕을 자 어디에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부통령에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선거의 이름이 바로 뭐다? 3.15 부정선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연히 이것이 막 전국에 막 퍼졌겠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 3.15 부정선거가 잘못됐다고 규탄 시위를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물러가라. 부정선거 잘못됐다 하면서 규탄 시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규탄 시위가 가장 심하게 정열적으로 일어났던 동네가 바로 어디냐면 마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마산 사는 친구들 있나요?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이 시위가 마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뜨겁게 일어났다가 나중에 좀 어때? 식어. 그쵸? 좀 식어요. 식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김주열이라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얘 시신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 발견됐어. 그런데 얘 시신이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시신이 발견됐으면 괜찮았을 거야. 그런데 얘 시신이 가만히 보니까 어떠냐면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마산 상고 그리고 마산 일대 학교에 있는 애들이 규탄 시위에 다 나가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 경찰이 어떠냐면 체류탄을 쏜 거죠. 그런데 이 체류탄을 시민을 향해서 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경찰의 역할은 뭐야? 시민을 보호하는 게 역할이지 시민을 죽이는 게
역할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어린 학생들 그리고 얘네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될 일인데 거기다 대놓고 최루탄을 쏴가지고 얘가 죽어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몰래 덮어버리려고 한 거죠. 은폐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얘를 바다에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한 달 만에 바다 위에 떠오른 거야. 그것도 참 신기한 거야. 바다에 버렸는데 어떻게 이 시신이 떠올릴 수가 있냐고. 참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 딱 떠올랐는데 죽었는데 어른도 아니야. 어린애야, 어린애. 어린애가 죽었고 한쪽 눈에 체류탄이 박혀 있어. 사람들이 어땠을까? 우라통이 터지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야 이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시위가 벌어졌고 특히나 자 여러분들 4월 자 18일이었습니다. 자 4월 18일에 자 고려대의 학생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시위를 했다가 얘네가 뭐 당하냐면 피습당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시위를 했다는 것은 나쁜 거야 아니면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용감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 자체가 4월 11일인가 그때 발견이 됐는데 4월 18일 날 고려대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고려대를 좋아합니다. 아주 화끈합니다.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쵸? 왜 고려대 애들은 네, 술도 막걸리 좋아합니다. 열정적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고려대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하면서 4월 18일에 이거를 외쳤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외쳤는데 그게 왜 잘못됐냐고. 그런데 얘네가 돌아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잘 부리는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얘네를 뒤지게 팬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려대 학생들 피습 사건이 4월 18일 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다 전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떠냐면 이 시위 자체가 자 전국적으로 아예 어떻게 된다 확산되게 되고요. 학생들이 막 나오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대거 길거리로 나와서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몇 월 며칠?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4.19 혁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4.19 혁명이 이때 어떻게 했다? 발생했다는 말이지. 4.19 혁명이 발생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4.19 혁명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어찌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얘들 그냥 밟으면은 이렇게 밟히는 줄 알았는데 꿈틀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정 내린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니까 다 조져버려 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계엄령을 선포했어. 얘들아 계엄령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비상사태야. 야 국가가 비상사태라는 건 뭘까?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다고 보고 쟤네들은 간첩이고 쟤네들은 다 폭도야. 그러니까 쟤네들을 뭐 하는 거야? 총으로 갈기라는 거야. 군대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으로 갈길 수 있느냐는 말이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죽어가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누가 움직이게 되냐면 당연한 겁니다. 학생들이 죽으면 가장 슬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누구죠? 네,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라면 뭐 지금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긴 하지만 그 당시에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스승이잖아요. 나라의 큰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아주 큰 엘리트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대학 교수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시국선언을 합니다. 시국선언. 그러니까 시국선언은 뭐냐면 지금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다 시국선언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야. 총으로도 눌러봤고 탱크로도 깔아봤는데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시민들이 나와서 한 거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하야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야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네, 정치를 하지 않고 물러났다 이런 뜻으로 네 여러분들이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는 거죠. 근데 하야할 때도 되게 황당한 건 뭐냐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여러분들 죽여서 미안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이 원한다면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자기가 무슨 차도남인 것처럼
대통령처럼 아주 쿨한 좀 약간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친데레. 약간 친데레처럼 친데레. 그쵸? 친데레처럼. 야, 국민들이 원한다면 나는 갈게. 라고 하면서 이분은 이제 부인이 하와이 출신이에요. 부인이 또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하와이로 가서 네, 훌라춤을 췄다는 네, 그런 선생님의 개인적인 상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승만 정권은 하야됐다. 자, 여러분들 4.19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뭐로서의 민주주의의 승리로서의 최초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주적인 그런 모습들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예전에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몰랐지만 뭔가 그런 비슷하게 싸워봤지만 매번 다 뭐 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나 처음으로 뭐 해본 거예요? 이겨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이것이 민주주의의 뭐가 되었다? 기틀이 마련됐다는 거야.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피를 흘려보고 직접 싸워보니까 그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4.19 혁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시험제 잘 나옵니다. 도대체 이제 이게 시험제 잘 나오는 거야. 4.19 혁명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야? 3.15 부정선거. 뭐라고? 3.15 부정선거. 네, 이제 지금 정리해주는 거야. 뭐라고? 3.15 부정선거. 이게 가장 직접적인 뭐야? 계기야.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승만이 계속해서 뭐 했어? 장기 집권했잖아. 장기 독재했잖아. 그리고 뭐 했어? 부정부패했잖아. 그치? 그리고 계속해서 헌법을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너무 무리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4.19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 자체가 와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대통령한테 너무 큰 파워를 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계속 해먹는 거야. 계속 이거를 계속 가는 거야. 붕어빵 찍듯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야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또 다른 정치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 내각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는 원래 단원제였는데 이때 양원제로 바꿨어요. 양원제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해주면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그냥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 미국 뉴스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이 있고 뭐 하원 의원이 있어요. 그런 게 양원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양원제로 바꿨고 의원 내각제로 바꿨다고 하는데 자 의원 내각제에 대한 거는 잠깐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아우 막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요. 4시간의 기적인데 그죠? 자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야.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누가 중요할까? 대통령이 중요해요. 그러면 의원 내각제에서 누가 중요할까? 의원이 훨씬 더 중요해. 즉 다시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그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중요해. 대통령보다도. 그 대통령 자체를 아예 뽑지를 않아.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 대표를 뽑아. 걔가 바로 누구냐면 총리야.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 누구를 뽑는다고? 총리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총리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물론 의원 내각제에서도 대통령을 뽑을 수는 있어. 그런데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누가 이끌어가냐면 의원들이 이끌어가고 특히나 총리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헌법을 개정했죠. 우리는 헌법을 또 바꿨습니다. 자, 대통령 중심제에서 뭐로 바꿨다고? 의원 내각제로 바꿨다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선거를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한 거지만 자유당이 뽑히겠냐? 야, 당연한 거지만 얘들아 너무 당연해. 자유당이 뽑혀? 민주당이 뽑혀? 민주당이지. 그래서 이거 잘 들으세요. 민주당이 어떻게 됐다? 압승합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 출신에 누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대통령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윤보선이에요. 윤보선. 자, 윤보선 대통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 국무총리가 뽑힌단 말이야. 자, 그 국무총리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바로 누굽니까? 장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해? 아니면 국무총리가 중요해? 국무총리가 훨씬 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장면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내각이라는 건 정부라고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장면 내각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 내각은 기본적으로 희마리가 좀 없어. 알았어? 힘이 없어요. 왜냐면 이분도 학자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게 이렇게 이승만이나 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장면 내각에 대해서 잠깐 그 업적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장면 내각의 업적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장면 내각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똥 닦아야 돼. 그쵸? 자, 이승만 정부가 잘못한 게 뭐니? 독재였죠. 그러니까 이 독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을 갖다가 얘네가 제정을 했었습니다. 얘네 정권하면 요거 하나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미국이 우리를 불쌍히 봤어. 그래서 무상 원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 공짜로 막 설탕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점차 우리가 조금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올 것 같으니까 야 이제부터는 빌려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이 우리를 빌려주는데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 경제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 계획을 세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야. 근데 사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박정희 정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건 여기에요. 근데 이제 그거의 수혜 어떤 그거를 활용하고 했던 거는 박정희 정부여서 박정희 정부 딱 이러고 잘했네 이러지만 얘네가 세운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네는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빨리 이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거야. 그렇지? 네.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얘들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다른 대통령들 아주 적극적이고 불같은 대통령들 있죠? 뭐 박 대통령, 전 대통령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줄 텐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녜녜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야. 자 그런데다가 또 어떠냐면 민주당 자체도 아예 어떻게 되느냐 분열이 돼가지고 일부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꼬라지를 보지 못하겠어 라고 소리 지르는 한 무리가 나타나는데 그 무리는 바로 누구냐면 두둥 바로 뭐였을까요? 군인들이었어요. 그 군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16 군사정변이다. 이 5.16 군사정변이 언제 일어났냐? 1961년이죠. 그래서 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자 군대를 이끌고서는 청와대로 기습을 해버려. 청와대로 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야. 자 그리고서는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들이 자 뭐를 수립하게 되냐면 군사정권이 수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우리나라를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야. 그러나 이 당시에 이 군대가 먹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쵸?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야.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더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답답한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당시 상태로 본다면은 이제 북한하고 싸운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야.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나라가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녜녜녜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답답한 상태였지. 그런데 이제 군사 정권이 딱 나타나서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자칫 잘못하면 북에서 지금 또 남침을 할지 모르는데 우린 무조건 공산당에 반대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반공입니다. 이 군사정권이 외쳤던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반공이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요. 첫 번째는 반공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밥 먹여줄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못 먹었거든. 그래서 뭐냐면 야 경제를 내가 발전시켜 주겠다 이거를 목표로 나타났다는 거야. 우리 정권에 관심 하나도 없어. 지금 나라가 개판이니까 이 두 가지만 이루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민간인한테 우리는 이 정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양하겠다. 민간인에게 이 정권을 넘기겠다. 우리는 다른 목적 없다. 이것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 민간인이 군인이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군인이 군복을 벗고 양복을 딱 입고 이러면은 또 민간인 될 수 있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사 정권은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은
자, 방공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했었어.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국회가 있었잖아. 근데 국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뭐를 만들었냐면, 자,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갖다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 단체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는 국회 위에 올라간 단체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신적인 단체야. 이런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그리고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뭘 하냐면 군정을 실시해. 그리고 또 한 번 얘네가 헌법을 바꿔버려. 뭐냐? 의원 내각제 하니까 뭐야? 너무 야가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끈한 뭐가 어울린대? 대통령 중심제가 어울린대. 그래가지고 이때 대통령 중심제로 딱 어떻게 했느냐? 개헌을 딱 해버리고 만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나는 정권, 권력에는 관심 없어. 자, 제대로 된 사람 나오면 내가 그거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1963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보에 누가 나왔냐면 박정희 이 군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당선됐느냐? 박정희가 당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정희가 군인 박정희에서 민간인 대통령 박정희로 변화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당시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뭐로 굉장히 인기를 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뭐로 어떤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끌었었는지, 그 정부의 방침,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부가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그 활동을 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목표는 방공이야. 그치? 근데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경제발전인데, 사실 경제발전을 시키려면 기본 베이직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기본 베이직으로는 뭐가 필요할 거야? 쩐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 돈이 있을까 없을까? 정말 없는 거야.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2AM인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머니에는 먼지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네, 상그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똑같이 그 당시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없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뭐였냐면 일본이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었고 우리나라한테 엄청 못된 짓, 막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한 짓들이나 여러 가지 강제징용, 막 여러 가지 막 전쟁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일본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었던 거야. 돈을 뜯어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한테 돈을 니네가 배상을 해라. 너네가 이러이러한 점 잘못했으니까 배상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일본이 좋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 그랬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금액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조금 줬어. 얼마를 줬냐면 3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억 달러를 주는데 이때 주는 것이 너네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는 거 아니야. 우린 너네한테 미안한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너네한테 사과할 거 없어. 그러니까 사과를 끝까지 안 했어요. 너네한테 사과해서 이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독립했지 축하해. 그러면서 축하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독립 축하금으로 내가 3억 달러 주고 그 다음에 2억 달러 줄 건데 이건 빌려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이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일본의 일자도 듣기 싫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가 우리한테 사과도 안 한대. 얘네하고 그 조금 돈 받으면서 얘네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한일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 왜?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계엄령. 그래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이거를 다 진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일협정은 진짜 맺어졌을까 안 맺어졌을까?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일본이 하는 게 야 위안부 얘기 꺼내지 마. 야 독도 뭐 문제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때 한일협정 할 때 일본이 뭐라 그러면 야 지금 주는 돈에
너네 여지껏 있었던 거 다 갚아준 거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 다 우리가 사인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일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자, 일본과 국교가 아예 어떻게 된다? 정상화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갑니다. 이 돈이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났어. 자,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 파병을 보낸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야, 베트남 공산당.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당, 그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처벌하는 거다. 그래서 베트남 파병을 보냈죠. 그래서 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외화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죽었던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1963년에서 4년이 지나. 그러면 여러분들 몇 년이 됩니까? 1967년이죠. 자, 이 1967년에 자,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 두 번째 대통령 선거였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근데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인기 지금 좋아요. 왜냐면 경제 개발시키고 있었고 막 잘 살아보자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당선이 또 한 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앞에 있는 법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법이 되어 있냐면 초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들은 두 번까지만 돼. 세 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통령을 나는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3선 개헌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1969년에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대통령 한 번만 더 합시다. 나 한 번만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한 번 더 대통령 하고 싶은데 그러면 헌법을 이렇게 고치자 이거야. 초대 대통령과 그 다음에 나는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삼성 개헌하자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한 번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당선이 되는데 자, 그때 얘기를 잠깐 세 번째도 당선이 되는데 그때 얘기를 잠깐 해주면 자,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 후보는 자, 신민당, 민주당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신민당입니다. 자, 신민당에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 번 하셨던 분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딱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굉장히 인기를 타고 있었던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업적도 어마어마한 대통령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제?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어떤 상태였냐면 신인이에요. 아주 신인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엔 누가 되게 유명했냐면 혹시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아시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쪽팔려. 근데 진짜로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 야당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어. 그런데 김영삼을 꺾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야. 김영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이 야당 안에서 김영삼을 꺾고 김대중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듣보잡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하고 서로 대결 구도로 해가지고 누가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거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건 맞지만 사실 그렇게 당연하진 않았어. 왜냐면 실제 이때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이쪽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사람들이 경제 발전하는 건 좋지만 독재는 싫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야당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있어서 굉장한 위기였었던 그런 상태였었지. 그런데다가 자, 어마어마한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이지. 그런데 197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석유파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석유파동이라는 것은
석유가 딱 끊긴 거야. 우리나라에 석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석유가 파동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할 거 아니니, 그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 엄청난 위기가 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욕 들어 처먹는 건 누구야? 대통령한테 바로 먼저 시선이 가겠죠. 화살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야? 방공이었잖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화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냉전이 깨지려고 그래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으르릉하고 있으면 이 공산주의 가지고 우리가 싸우겠는데 얘네 둘이 사이가 막 좋아지고 막 미국 대통령이 막 중국 가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막 화해하고 뭐 막 대땅뜨라고 얘기하면서 와 이제 평화와 화해 모드이고 긴장이 완화된다 막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치겠는 거야. 점점 가면 갈수록 뭐냐면 자 미소 대립이 완화된다. 이거를 뭐 같은 표현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냉전이 완화된다. 위기야 위기가 아니야. 위기가 아니야. 위기야. 엄청난 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곰곰이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합니다. 야 이거 나한테 굉장히 위기가 왔구나. 그런데 그때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북한과 서로 접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처음으로 1972년도에 우리가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걸 해. 북한과.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통일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야 우리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딱 이용해 먹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봐라. 쟤네 공산주의다. 근데 쟤네가 통일하자고 하면은 공산주의로 통일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우리를 더 굳건하게 다지지 않으면 우리 공산화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좋아 헌법을 다 바꿔야 돼. 우리가 좀 굳건해져야 돼. 이 북한에서 우리를 못 건들게 우리를 굳건해져야 돼. 그래서 뭐를 발표하느냐? 유신 헌법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도에? 1972년에. 그리고 이 유신 헌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신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신 체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유신 체제가 나타나게 되었던 배경은 두 가지다. 뭐다?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유신 헌법을 발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는데 잘 보십시오.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굳건하게 다져야 된다. 그 굳건하게 다지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국민들이 대통령 뽑으면 안 돼. 그래, 대통령 누가 뽑아야 돼? 그래, 따로 뽑자, 따로. 어떻게 뽑냐면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되게 웃겨. 통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름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야.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특정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이냐면 또 모이는 것도 체육관에 모여요. 그래서 체육관에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저 후보들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대통령 후보로 어떻습니까? 대통령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박수로 대통령 뽑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어떻게 한다?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로 바꾸어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원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자 중임이 돼야 안 돼. 중임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하는 거라서 중임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물론 박정희는 삼성 개헌한 게 여러 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 번 아까 아침에도 계속 얘기했죠. 3번까지만 해보자. 야 3번까지만 해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할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 3번까지만 할게 라고 직접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야 큰일 났다. 북한이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대통령 중임 제안을 아예 어떻게 해야 된다? 폐지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말이지. 뭔가 이 대통령이 하고 싶을 때 해산시켜야 돼. 대통령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 자 몇 분의 몇? 3분의 1은 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신헌법에 최고 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긴급조치야. 그러니까 긴급조치라는 건 뭐냐면 긴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이거 긴급적으로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아예 눌러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아예 이렇게 묵살해버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긴급조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유신헌법의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반대하는 반대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시민들과 여러분들 학생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재야 인사라고 하면은 이제 꼭 정치에 입문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이 따르는 그런 재야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3.1 구국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한 3월 1일 구국선언. 네,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 부마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마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도 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도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내가 이제 잠깐만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가겠습니다. 부마 사태는요, 잠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나온 데는 이 이야기를 이제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인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YH라는 회사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YH 참 이제 눈물 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뭘 만드냐면 가발을 만들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발을 누가 만드냐면 여자 어린 아이들 막 15세 16세 바로 이제 너희들 때죠. 그때는 이제 자기 동생들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내 동생들은 학교 보내고 싶어. 엄마 내가 공장에 갈게. 이런 여공들이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너네 오지 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공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집에 돈도 보내야 되고 동생 저기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저희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굶어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여공들이 자, 그 당시에 야당인 신민당을 찾아가. 그래서 신민당에서 그 당시 대표는 누구였냐면 김영삼 이제 전 대통령인데 그분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농성을 벌인 거죠. 막 농성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농성 부렸냐면 그 야당 사무실의 옥상에서 막 농성을 부렸는데 갑자기 거기에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죄 없는 너무 불쌍한 이 여공이 떨어져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서는 부산과 마산에 있었던 부마니까 여러분들 부마니까 부산과 마산입니다. 부산과 마산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우리의 소중한 여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여동생이라면 해리잖아요. 해리가 뭐 이거 해가지고 네 지금 선생님 해리 빙이 됐었죠. 네 이거 해가지고 엄청 지금 앞에 있는 PD님 얼굴이 굉장히 얼었는데 네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엄청 인기를 탔지만 정말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의 불쌍한 여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 뛰쳐나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부마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이런 사태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 1979년 자 뭐냐면 10월 26일이야. 10월 26일 이때 뭐가 일어나면 12.12 사태가 일어나. 그래서 그 당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것 중에서 중앙정보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수하의 그 정보기관인데 거기에 네,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재규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쏜다라고 하면서 독재정치 물러나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죠. 그래서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 저격당하면서 결국은 네, 이 기나긴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게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 이 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민주주의라는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나무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휴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죠. 김밥도 먹고 이게 휴식을 취하는데 민주주의라는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이 뿌리를 가만히 보면 여기엔 뭐가 있냐면 블루드,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피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스럽게 대통령 선거 좋아, 선거날 선거로 가자. 모든 사람들 다 선거하는 거지. 우리가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실이 사실은 수없는 사람들의 목숨값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고등 내용까지 좀 섞어서 설명해 줬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문제집에 있는 걸로만 알아서는 문제 자체가 풀리지를 않아. 실제. 그렇기 때문에 있는 내용들을 전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설명을 해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따로 적혀져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만 선생님이 응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응가 역사를 보면 되겠지만 이 부분만 응가 역사를 선생님 발췌해서 응가 역사를 선생님이 이 부분만 올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서 여러분들 한 거 다 필요 없고요. 응가 역사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냥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대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올려줄 테니까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독재가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서든어택하는지 다음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이미요 우리 빠꽁시대 미안해요. 빠꽁시대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아이고 안녕.